네,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정용수입니다. 우선 1년 동안 시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시험 보고 오느라고 몸과 마음 많이 지치셨을 텐데 우선 수고했단 말씀드린 다음에 총평을 들어가게 되면은 요번 국가직 7급 문제는 지금까지의 국가직 7급 문제 2021년도의 출제 기조에서 벗어난 부분이 없다. 정확하게 A급 논제들 중요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불이타성 문제 새로운 논제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험생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험생들은 좀 생각보다 잘 풀리는데 그 차이점은 뭐가 되냐면 문제를 굉장히 잘 냈습니다. 암기 위주로 경제학을 공부하신 수험생과 그 다음 정확하게 이해 위주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들어간 수험생들 간의 계산하는 과정 그 다음에 문제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냈는지 이 부분에서 이해 위주로 공부한 학생들은 바로 요게 논점이야 그게 바로 보였을 테고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은 조금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극상의 난이도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있었는데 국제 금융론이죠. 실질 환율과 관련돼서 들어간 문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실질 환율을 역수로 취해줘 가지고 실질 환율과 순수출의 결과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문제. 그 문제가 출제자가 마음 먹고 굉장히 어렵게 낸 문제이고 나머지 한 7, 8문제 정도는 이해 위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빨리 풀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게 뭐지 하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기존의 국가직 7급 문제로는 대응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새로운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보다 좀 상위 난이도에서 들어가게 되는 감정평가사나 보험계리사 CPA에서도 출제되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해설을 통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가보겠습니다.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서를 따를 때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화폐시장 R이 있고 P분의 M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 통화 공급 곡선은 이자율과 무관하게 결정되니까 수직선이 되고 실질 화폐 수요는 이렇게 P분의 MD는 KY-HR 소득의 증가함수가 되고 이자율의 감소함수가 된다. 현재 E0 지점에서 R0의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때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경우 실질 화폐 수요 곡선이 불변일 때 이자율을 상승시키려면 실질 통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따라서 통화량이 감소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소득과 관련돼서는 이번에는 실질 화폐 수요 곡선은 실질 통화 공급 곡선은 불변인 상황에서 실질 화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지 이자율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 화폐 수요와 소득은 양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해야지 실질 화폐 수요가 증가해서 이자율이 상승을 하게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자율이 상승하려 그러면 화폐 시장에서 P분의 MS와 그 다음 최초의 P분의 MD 이쪽이 L, Y, R이 되는 거죠. 실질화폐 공급과 실질화폐 수요가 일치하는 최초의 균형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상승이 되려면 이 시장이 초과 수요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초과 수요 상태로 들어가려면 통화 공급이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 실질화폐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Y가 실질화폐 수요와 양의 관계니까 Y가 증가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어느 재화에 대한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다음과 같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할 때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굉장히 문제를 잘 냈습니다. 얼핏 봐가지고는 계산형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답만 간단하게 찾아보게 되면 우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최초의 균형 가격은 P0는 2를 이퀄로 놓게 되면 2P는 18이 돼서 P0는 이렇게 9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단위당 2의 조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면 생산자의 부담부는
입실론 플러스 에타분의 입실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산자 조세 부담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수요 곡선 델타 P분의 델타 QD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공급 곡선 델타 P분의 델타 Q에서 똑같이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대1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의 부담분도 1이 되는 거고 생산자의 부담분도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초의 가격에서 소비자 부담분만큼 실질적인 소비자 가격, 소비자의 구매 가격은 이렇게 10으로 상승을 하고 생산자의 판매 가격은 생산자 부담분만큼 감소를 하게 되니까 이쪽이 8이 됩니다. 생산자 가격은 8이다. 그 다음 단위당 2의 조세를 부과할 때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귀착되는 조세 부담의 크기는 동일하다. 방금 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의해서 조세 부담의 귀착이 결정이 되는데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대1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1만큼을 부담을 하게 된다. 그 다음 단위당 세금액이 커질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증가하게 된다. 이건 계산형 문제가 아니죠. 세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거래량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순손실이 증가를 한다. 그 다음 3번 문제 단위당 세금액이 커질수록 조세 수입은 증가를 하게 된다. 정부의 조세 수입은 T 곱하기 Q1 얘가 바로 거래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산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뭐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계산형 문제가 아니라 딱 보게 되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입니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인 경우에는 중점을 기준으로 중점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 되고 좌상방 중점보다 가격이 높은 구간에서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탄력적이다. 아래쪽에서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게 되는 이쪽이 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E0인데 E0에서 P0가 최초에 9로 주어졌습니다. 중점은 지금 현재 수요 곡선이 16-P 이쪽 수직절편이 16이 되기 때문에 중점이 P가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점보다 가격이 높은 지점에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P의 상승분보다 봐봐요. 이쪽이 탄력성이 되는 거죠.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P의 상승분보다 수요량의 감소분이 더 크기 때문에 조세 수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탄력성과 관련돼서 우하향하는 직선인 경우 우리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중점을 이용하는 문제. 현재 최초의 가격이 중점보다 상방에 위치를 하게 되므로 탄력적인 구간에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수요량의 감소분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 수입은 감소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 갑니다. 어느 경제에서 취업자 수가 900만 명, 그 다음에 구직률, 실직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경제의 노동시장이 안정상태이다. 균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균제 상태에서의 실업률. 균제 상태에서의 실업률, 자연 실업률 수준 이쪽으로 봐도 됩니다. 안정 상태에서의 실업률. 그러면 이쪽은 실직률 플러스 구직률분의 실직률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때 구직률이 0.1, 그 다음에 실직률이 0.2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쪽이 0.02 플러스 0.1분의 0.02가 돼서 이쪽은 0.12분의 0.02, 즉 6분의 1이 되는 거죠. 얘가 바로 실업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으로 구성이 되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취업자는 900만 명, 취업자는
900만 명. 그 다음에 실업자의 수는 우리가 모릅니다. 얘를 U로 이렇게 놓고서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입니다. 900 플러스 U는 6U가 되는 거니까 5U는 900만 명이 돼서 U, 실업자의 수는 180만 명.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겁니다. 부정적인 외부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부정적인 외부 효과입니다. 소비적인 측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EMB 외부 한계 편익이 음수가 되는 거죠. 생산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외부 효과는 EMC가 양수가 된다. 그 다음 긍정적 외부 효과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EMB가 양수가 됩니다. 그 다음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EMC가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출량보다 실제 산출량이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시장의 균형 거래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얘가 바로 Q0가 되는 거죠. 실제 생산량이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즉 과다 생산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 긍정적인 외부 효과인 경우에는 Q보다 실제 생산량이 작게 이루어지게 되는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출량 수준을 벗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사중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된다. 정확하게 맞는 지문입니다. 2번 한 소비자가 특정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다른 소비자들의 수요에 영향을 받을 때 네트워크 외부 효과가 존재하게 된다. 얘도 외부 효과이지만 이쪽은 소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양의 긍정적 양의 네트워크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밴드 웨건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외부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요 곡선이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때 긍정적인 양의 네트워크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P가 하락할 때 남들의 소비가 증가할 때 나도 이를 쫓아가지고 유행, 편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탄력적인 수요 곡선이 도출이 되고 반대로 부정적인 음의 네트워크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할 때 오히려 남들과 차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비를 줄이게 된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보다 비탄력적인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효과를 스납 효과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고 그 다음 생산적 측면에 부정적 외부 효과가 존재할 때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많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소비 측면에 긍정적 외부 효과가 존재를 할 때 방금 했습니다. EMB가 양수가 되는 거죠. 사회적 한계 편익 SMB는 PMB 사적 한계 편익 플러스 EMB 외부 한계 편익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EMB가 양수가 된다 그러면 SMB는 PMB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다. 그 다음 5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어느 정도 좀 평이한 문제들이 들어가면서 가책형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좀 부담감은 좀 덜했을 겁니다. 5번 갑니다. 다음은 어느 경제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다. 투자 지출이 110, 정부 지출이 200으로 들어가고 조세 수입이 200으로 증가할 때 그러면 I가 100에서 110 델타 I가 10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정부 지출이 150에서 200 델타 G가 50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 지출 승수와 투자 지출 승수는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 그러면 현재 가장 단순한 케인즈의 단순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승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MPC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정부 지출 승수, 투자 승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 1 마이너스 MPC분의 1로 들어가서 이 승수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 더하기 50, 60만큼에다가 5를 곱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300만큼 증가하는 승수효과. 한편 조세 수입이 200으로 증가할 때 델타 T가 200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얘는 주입이 되고 이쪽은 누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세 승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계산할 필요도 없이 정부 지출 승수와 조세 승수, 균형 재정 승수의 합은 1이 됩니다. 균형 재정 승수는 1이 된다. 그러면 조세 승수는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1 마이너스 MPC분의 마이너스 MPC로 들어가서 이쪽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입니다. 조세 승수가 마이너스 4. 자, 델타 T가 200으로 증가할 때 150에서 200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델타 T가 200이 아니라 150에서 200으로 50만큼 증가할 때 조세 승수는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국민소득은 200만큼 감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둘을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100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소비자 A는 자신의 소득을 모두 사용하여 XJ와 YJ만을 소비하고 subject to M equal PX 곱하기 X 플러스 PY 곱하기 Y로 들어가죠. 이때 효용 극대화를 달성한다. max U equal 효용함수가 구체적인 형태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f of x, y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 제약 아래에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A의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하여 강볼록하게 되고 원점에 대하여 강볼록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MRSXY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게 된다. 그러면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경우에는 예산선과 이쪽에 예산선 여기가 바로 PY분의 PX가 되는 거죠.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이 제로 지점에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한다.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개인은 주어진 예산 제약 아래에서 XJ와 YJ의 주관적 교환 비율인 XJ와 YJ의 주관적 교환 비율인 한계 대체율 MRSXY와 XJ와 YJ의 객관적 교환 비율 예산선의 기울기 뭐가 되는 거죠? PY분의 PX, YJ에 대한 XJ의 상대 가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합니다. 따라서 무차별 곡선이 강볼록,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MRS가 체감하는 경우에는 주관적 교환 비율인 한계 대체율과 객관적 교환 비율인 상대 가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점에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MRSXY는 MUY분의 MUX가 되는 거죠. 이 주관적 교환 비율인 한계 대체율과 YJ에 대한 XJ 상대 가격 객관적 교환 비율이 일치할 때 그러면 지금 현재 XJ와 YJ의 가격이 같다. XJ와 YJ의 가격이 같다. PY와 PX가 같습니다. 그러면 객관적 교환 비율은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지점에서는 MRSXY와 1이 같기 때문에 즉 MUY분의 MUX가 1입니다. MUY와 MUX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따라서 XJ 소비를 통해 얻는 효용, 이때 효용은 한계 효용이 아니에요. 총효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맞는 지문으로 들어가려면 MUX가 돼야 되는 거니까 XJ 소비를 통해 얻는 한계 효용과 YJ 소비를 통해 얻는 한계 효용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들어가고 또 다른 지문으로 맞는 지문으로 들어가려면 MUY분의 MUX와 PY분의 PX가 같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PX분의 넘깁니다. 크로스로 들어가요. PX분의 MUX와 PY분의 MUY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즉 XJ와 YJ의 1원당 한계 효용이 균등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PY와 PX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PX분의 MUX, PY분의 MUY, XJ와 YJ의 1원당 한계 효용이 균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문에선 지금 py와 px가 1로 같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MUY분의 MUX, X제 소비를 통해 얻는 한계 효용과 Y제 소비를 통해 얻는 한계 효용이 같다. 이렇게도 맞는 지문이고 PY와 PX가 같으니까. 또 한편으론 원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앞에다가 1원당 한계 효용, 1원당 한계 효용 이렇게 들어가야지 정확하게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두 재화의 한계 대체율은 1이다. 방금 했습니다. MRSXY 1이 되는 거죠. X제와 Y제에 대한 소비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얘는 효용 극대화 균형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M에다 집어넣게 됐을 때 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정답은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요 7번 같은 문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수험생분들이 어느 정도 얘를 그냥 기계적으로 기대 효용 이론 파트 보험 시장을 분석한 경우와 정확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들어간 경우에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느냐, 짧은 시간이 소요되느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7번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최초의 소득이 W0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W1이 됩니다. 그 다음 요때 W1을 이렇게 효용함수 폰노이만 모르겐슈타인 효용함수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U는 루트 W1이 되고 요 지점이 있어요. 그 다음 똑같이 W0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U는 루트 W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이 이렇게 투스타 지점. 그러면 둘을 연결한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소득을 이쪽이 직각삼각형이에요. 다시 좀 예쁘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그리게 되고 그 다음 W1과 W0 사고 발생 확률이 P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1-P 대 P가 되는 지점에서 이 W 기대 소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대 효용의 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1-P 대 P로 들어가게 되니까 똑같이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스타 프라임 지점, 이 기대 효용이라는 것은 이 수직절편에 닮은 꼴이 되니까 이쪽도 1-P 대 여기도 P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한 기대 소득을 확실한 소득으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폰노이만 모르겐슈타인 효용함수를 그립니다. 불확실한 기대 효용을 확실한 효용으로 바꿔주는 소득을 우리는 이렇게 CE 확실성 등가액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조품일 확률이 90%이다. 얘가 P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품일 확률 이쪽이 1-P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미술품에 대한 A의 확실성 등가는 361이다. CE 확실성 등가액이 361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미술품이 모조품일 때의 가치가 100이면 모조품이다.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W1이 100이 되는 거고 진품일 때의 가치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최상의 사건 여기가 바로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100을 루트에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루트 100으로 들어가서 10이 되는 거죠. 그 다음 X를 똑같이 이쪽에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루트 X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확인할 수 있느냐? 이쪽에 요 루트 10부터 10까지의 차이 루트 X 마이너스 10 그리고 이 구간이 지금 현재 P가 0.9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0.1이 되고 이쪽은 0.9로 들어가기 때문에 1대 9가 되죠.
아랫변이 1대 9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수직절편도 1대 9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기대 효용은 루트 x 마이너스 10 곱하기 1 플러스 9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초의 소득 요 크기가 바로 루트 x 마이너스 10 곱하기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10을 더해 줍니다. 그러면 효용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다? 루트 361이 돼야 되는 거죠. 얘가 바로 이 루트 361이 불확실한 기대 효용과 동일한 확실한 효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은 19가 되고 넘어가게 되면 루트 x 마이너스 10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분의 1인데 넘어가면 9입니다. 그러면 루트 x 마이너스 10은 곱해주게 되면 90이 되고 넘어가면 100이 되기 때문에 x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설명을 하려고 지금 계산형 문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쪽에 루트 x가 있고 이쪽에 10이 있고 그 다음 요 크기 여기가 바로 기대 효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기대 효용의 크기는 1대 9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 기대 효용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루트 x 마이너스 10 곱하기 10분의 1 그 다음 10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루트 361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요 공식을 간단하게 풀어내시게 되면 빠른 속도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폐 수량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 이렇게 MV equal PY를 적어 놓습니다. 1번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할 경우 V가 일정할 경우 실질 화폐 잔고는 뭐죠? P분의 M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P분의 M은 V 바분의 1 곱하기 Y 얘가 바로 실질 국민소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실질 국민소득에 비례하게 된다. V가 고정되어 있을 때 P분의 M과 Y는 1대1의 관계, 비례관계를 갖게 됩니다. 정확하게 맞고 그 다음 화폐 유통속도와 실질 국민소득이 일정할 때 MV equal PY로 들어가게 되는데 화폐 유통속도 일정하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실질 국민소득 Y가 실질 국민소득이에요. P 곱하기 Y는 명목 국민소득이 되는 거죠. V와 Y가 고정되어 있을 때 M이 증가를 하게 되면 P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폐 공급의 변화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로 고전적 이분법 화폐 중립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귿으로 갑니다. 실질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수준에 있을 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MV equal P 곱하기 YN에서 Y가 YN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화폐 공급이 감소하지 않더라도 화폐 유통속도가 증가한다면 화폐 유통속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V가 증가를 할 때 P가 하락을 해야 돼요. 그런데 Y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는 M이 감소하고 이 감소폭이 뭐보다 V의 상승폭보다 더욱 커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V의 상승폭보다 M의 감소폭이 더 커야지 MV가 줄어들게 되고 Y가 고정되어 있을 때 P가 하락하게 된다. 화폐 공급이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할 경우 MV equal PY로 들어가는데 V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화폐 공급의 변화는 명목 국민소득, Y는 실질 국민소득, P는 뭐가 되는 거죠? P 1번 물가, P에다 Y를 곱하게 되면 요 P 곱하기 Y가 얘가 바로 명목 국민소득입니다. 따라서
M과 PY는 비례관계를 갖는다. 화폐 공급의 변화는 실질 국민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P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명목 국민소득에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 자, 그 다음 9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9번 문제가, 요런 9번 문제가, 이게 좀 가운데로 왔으면 좋겠는데, 예, 9번 문제가, 요게 바로 이제 보고 푸는 문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포인트는 지금 여기에 뭐 독점 기업이라고 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상의 개념은 요거예요. 파이가 이윤입니다. 파이는 TR-TC로 들어가죠. 그리고 TR은 P 곱하기 Q-TC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판매세, 그 다음에 물품세, 그 다음 뭐 종가세 이런 걸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품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P 곱하기 Q에 대하여 이쪽이 P 곱하기 Q 마이너스 TC로 들어가는데 이만큼 PQ에 대하여 일정 비율만큼을 세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여기에 T가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1 마이너스 T 곱하기 P 곱하기 Q 마이너스 TC로 들어가서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이쪽을 Q로 미분이 들어가는 거죠. 미분이 들어갈 때 1-T는 상수로 들어가고 여기에 얘는 MR이 되는 거고 이쪽이 MC가 돼가지고 0이 된다. 판매세, 물품세, 종가세 이런 경우에는 MR과 MC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MR과 MC에 물품세도 마찬가지예요. Q에 일정 비율로 들어가게 되면은 T 곱하기 Q만큼 세율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MC가 T만큼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MR과 MC가 변화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달라지게 되고 사중 손실 혹은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뭐가 되냐면 이윤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거두는 이윤세입니다. 이윤세는 잘 보세요. 파이는 P 곱하기 Q 마이너스 TC 그냥 바로 TR로 들어갈게요. 파이는 TR 마이너스 TC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윤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요 이윤의 일정 비율이 되는 거죠. 따라서 T 곱하기 TR 마이너스 TC 얘가 바로 이윤이에요. 이윤의 일정 비율만큼을 세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T 곱하기 TR-TC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요 이윤세가 부과된 파이에 대하여 Q로 미분이 들어가게 되면 1-T 곱하기 TR은 MR이 되는 거고 그 다음 TC, MC가 되는 거죠.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 1-T로 나눠주게 되면 MR equal MC 뭐가 된다? 최초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과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즉 이윤세를 부과하게 되면 MR과 MC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한계 비용도 변함이 없고 이윤 극대화 생산량도 변함이 없고 생산량이 변함이 없으니까 조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윤세를 부과받은 독점 기업이 이윤을 100%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사회후생의 감소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정부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 수익과 기업의 부담분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세 부담은 모두 독점 기업에게 귀착이 된다. 얘가 정답입니다. 문제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냈습니다.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포인트는 물품세, 종가세와는 달리 이윤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MR과 MC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하신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풀 수 있고 좀 처음 보는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나 CPA 이쪽에서 종종 출제되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가볼게요. A국과 B국 통화 간의 환율 결정에 대하여 구매력 평가, 이자율 평형 조건, 피셔 방정식이 모두 성립할 때 다음 조건에서 1년 후 예상되는 A국의 물가 변화는 문제를 좀 친절하게 내준 겁니다. 그래서 환율 결정에 대한 구매력 평가, 이자율 평형 조건, 피셔 방정식 이게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저걸 떠올리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환율 결정에 대한 구매력 평가는 이때에는 명목 환율입니다. 명목 환율이에요. 명목 환율은 PF분의 P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자국 통화 표시 지급 환율이 되는 겁니다. 외국 환율 1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P만큼의 자국 통화를 내주어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 이게 바로 자국 통화 표시 지급 환율이에요. 지금 이걸 왜 들어갔냐면 오늘 시험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었던 19번 문제가 실질 환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P와 PF의 관계를 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많이 그 문제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좀 틀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하는데 그건 변론으로 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E는 PF분의 P입니다. 얘가 바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되는 거죠.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로 들어가게 되면 로그 시간에 대해서 미분 자연 로그를 취해줍니다. 그러면 이 닷은 환율의 변화율은 P 닷 마이너스 PF 닷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자율 평형 조건이 되는 거예요. I 국내 투자 수익률, 그 다음 IF 해외 명목 이자율 플러스 ET분의 델타 EE. 그래서 이자율 평형설은 국내 투자 수익률과 해외 투자 수익률이 일치하도록 명목 환율이 결정이 된다. 이때 ET분의 델타 E, 얘가 바로 환율의 변화율, 이쪽에 이 다시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피셔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I는 R 플러스 파이 E, 여기서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이렇게 빼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 A국의 명목 이자율이 3%고 B국의 실질 이자율이 1%인데 먼저 A국과 B국 중에서 어느 국가가 자국인지 어느 국가가 외국인지 이것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B국의 통화 단위당 이렇게 B국 마치 달러 같은 거예요. 1달러에 1,500원. A국의 통화로 표시한 B국의 통화 단위당 얘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B국이 외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국의 통화로 표시한 얘가 바로 자국. 우리나라를 기준으로는 원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국의 명목 이자율이 얘가 바로 자국이니까 국내 명목 이자율이 3%이다. 그 다음 B국의 실질 이자율입니다. RF에 해당하는 거죠. 요 B가 1%이다. 이때 다음 조건에서 1년 후 예상되는 A국의 물가 변화는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P닷을 우리는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P닷을 구하려면 여기에 P닷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닷과 예상 환율 변화율과 PF닷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이쪽에 먼저 가볼게요. B국의 통화 단위당 A국의 통화로 표시한 환율이 1년 후에 2%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두 번째 조건에서 이 다시 2%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 다시 2%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 됐습니다. A국의 여기가 A국이에요. A국의 명목 이자율은 3%로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예상 환율 변화율이 이쪽이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IF 얘가 바로 B국가예요. B국가의 명목 이자율은 1%입니다.
그런데 B국의 실질 이자율이 RFB가 이쪽이 1%로 주어져 있다. 그리고 IFB, 여기가 바로 IFB가 되는 거죠. 이쪽이 1%입니다. 그러면 파이는 0%가 됩니다. 이때 파이는 뭐가 되죠? PF 닷 외국의 인플레이션율입니다. 파이 F가 바로 PF 닷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0%가 되니까 2% 이퀄 P 닷 마이너스 0%. 그러면 이쪽은 국내의 물가 상승률은 2% 상승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소득 20으로 XJ와 YJ만을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XJ와 YJ 가격이 각각 1이라고 할 때, 그래서 서브젝트 2는 M equal 20으로 들어가요. M은 PX 1 곱하기 X 플러스 PY 1 곱하기 Y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 맥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lnx 플러스 lny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로그가 나왔다 해가지고 당황하지 말고, 로그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정도는 미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lnx를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x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무차별 곡선의 형태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계 대체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계 대체율 MRS XY는 MUY분의 MUX로 들어갑니다. MUY는 LNY를 Y로 미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Y분의 1이 되죠. MUX, LNX를 X로 미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X분의 1입니다. 그래서 X분의 Y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좀 감을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감을 잡으셔야 되냐면, 이 문제는 좀 빨리 푸는 게 포인트가 되는데, 얘가 XJ 소비가 증가하고 YJ 소비가 증가할 때 효용이 모두 상승합니다. 따라서 XJ와 YJ는 모두 굿즈가 돼요. 그러면 XY 평면에서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그리고 XJ 소비가 증가할 때 YJ 소비는 감소해야 되니까 한계 대체율은 체감하게 되는 거죠.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형태로 들어간다.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형태로 들어갈 때는 접하는 지점 E0에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됐을 때 PY분의 PX, 그러면 지금 현재 1로 들어가서 효용 극대화 균형 조건이 X equal Y, 죄송합니다. 1과 2가 되는 거죠. 이쪽이 2입니다. 이쪽. PY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효용 극대화 균형 조건이 X equal 2Y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X equal 이쪽이 2Y로 들어가기 때문에 4Y는 20. 그러면 Y는 5가 되는 거고, Y가 5가 되기 때문에 X는 10. 네.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 내가 좀 눈치가 있다 그러면은 딱 보자마자 MRS XY가 X분의 Y로 들어가네. 그러면 컵 더글라스 동차 효용 함수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네. 그래서 XJ 수요 함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PX분의 M, YJ 수요 함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곱하기 PY분의 M,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 X분의 Y니까 베타분의 알파, 이쪽이 모두 1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쪽은 2분의 1이 되고, 여기도 2분의 1이 되고, PX는 1이 되고, M은 20이 되고, 그러면 여기가 10이 나오고, 여기가 2가 되고, 이쪽은 20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좀 눈치껏 어느 쪽을 빨리 갈지, 얘가 출제자가 이렇게 콥더글라스와 비슷한 형태로 문제를 냈구나. 이쪽을 빨리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로 들어가는데, 12번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문제를 보게 되면, 거시 파트가 생각보다 평이하게 나왔다.
재정정책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재정정책, 시차와 관련된 거 장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재정정책은 자, 재정정책 내부 시차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시차가 있어요. 이때 재정정책은 내부 시차가 깁니다. 하지만 다이렉트로 y 콜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로 들어가기 때문에 y가 증가하면 다이렉트로 y가 증가, g가 증가하면 다이렉트로 y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외부 시차는 짧아요. 통화 정책은 내부 시차가 짧습니다. 외부 시차는 상대적으로 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부 시차를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 사회 이슈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정책 의제로 설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린 그걸 인식 시차라 부르고 그 다음에 그러면 G를 얼마만큼 집행해야 될지 결정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우린 이걸 집행시차라고 부른다. 따라서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에 비해 집행시차, 내부시차가 상대적으로 길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인식시차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내부시차가 길고 짧다 이렇게 들어갈 때는 집행시차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집행시차가 내부시차를 의미하게 된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보전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정부의 가장 큰 이슈는 큰 정부로 가는 경우 그러면은 재정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과 관련돼서는 이만큼의 재정을 지출해야 돼요. 그러면 T의 조세 수입. 그런데 조세 수입으로 G를 다 보전할 수가 없다. 그럼 뭐죠? 국채를 발행해서. 그래서 G 이퀄 T 플러스 B가 정부의 균형 재정식입니다. 정확하게 맞고 확장적 재정정책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LN 곡선이 우상향할 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니까 투자가 감소하게 되는 구축효과. 통화정책에 비해서 외부 시차가 짧다. 자, 그 다음 13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기출문제를 준비를 좀 이렇게 충실히 풀었다 그러면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포인트가 공리주의 사회후생 함수입니다. 근데 또 한 번 힌트를 줬어요. 단 공리주의 사회후생 함수에 의하면 사회후생은 각 개인의 효용의 단순합이다. 효용의 단순합이다. SW가 뭐가 되는 거죠? UA 플러스 UB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 무차별 곡선은 공리주의, 내시, 평등주의, 그 다음에 롤즈의 사회 무차별 곡선, 최빈자 우대 이러한 세 가지 형태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앞에 개수가 붙지 않습니다. 1, 1 동일한 가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후생 subject to UPF 효용 가능 경계 UA와 UB의 효용 공간에서 UPF 자원 배분의 종합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UPF 곡선상에서 이렇게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이 되는 거죠. 우하향하는 직선이죠. 얘가 바로 사회 무차별 곡선이 됩니다. 사회 무차별 곡선과 UPF가 접하게 되는 이 제로에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면 UPF와 무관하게 사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MRS, UA, UB를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UA와 UB의 평면으로 들어가니까 UB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UA 플러스 SW가 되는 거죠. 그래서 MRS, UA, UP 한계 대체율은 1이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얘는 MUUB분의 MUUA로 들어가니까 SW를 UB로 미분을 하게 되면 이쪽도 1, 이쪽도 1로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한계 대체율이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계 대체율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방금 했듯이 MUUP B의 효용함수를 Y로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Y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으로 들어가니까
루트 y분의 1이 되는 거죠. 같은 식으로 MUUA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을 x로 미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3 빠져나오고 2분의 1 있고 x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으로 들어가니까 루트 x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캔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하면 4분의 3 들어가고 안쪽에 있는 애들이 분모로 들어가고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분자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요 한 개 내치율이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얘를 풀어 쓰게 되면 3 루트 y는 4 루트 x로 들어가니까 9y는 16x가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y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y는 9분의 16x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의 전체 소득이 100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가 100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y 대신에 9분의 16x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9분의 25x가 되는 거고 얘가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25분의 9로 들어가서 이쪽에 4, 9, 36. x 36이 되고 y 64가 됩니다. 공리주의 사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언제나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14번 문제. 솔로우 모형이 나왔는데 솔로우가 굉장히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저축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연결이 된다. 아닙니다. 외생적 경제 성장 모형인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저축률이 상승을 해요. 수준 효과는 존재하지만 균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이 불변입니다. 0%죠. 따라서 저축은 성장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AK 모형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2번. 솔로우 성장 모형에 따르면 외생적 기술 진보만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맞죠. 그러니까 문제를 14번 문제는 뭐 그냥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주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 AK 내생적 성장 모형에서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은 체감이 아니라 불변으로 들어갑니다. 불변. 그러니까 외생적 성장 모형인 솔로우 성장 모형이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를 설명하고자 내생적 성장 모형이 등장을 했다. 그런데 그 내생적 성장 모형 같은 경우 두 가지 경로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뭐가 되냐면 MPK, 솔로우는 MPK를 체감한다 그랬는데 내생적 성장 모형은 MPK가 불변인 경우로 놓는 거죠. 또 하나는 기술 진보를 모형 내에서 내생화시키는 겁니다. MPK가 불변이다. 1번 Y는 AK 모형. K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MPK는 뭐 쪽에 스몰 y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MPK는 A로 일정 한계 생산이 불변이 됩니다. 체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지식 자본의 외부 효과 모형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학습 효과 모형.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식 자본의 외부 효과, 그 다음에 학습 효과. 요거를 4번이라 할게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인적 자본 투자 모형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가 학습 효과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MPK 불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성장 확대를 설명하고, 이쪽 기술 진보 모형이 연구개발 모형, R&D 모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4번 AK 내생적 성장 모형에서 자본 증가율이 음인 경우. 아닙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선 스몰 k분의 델타 k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 얘는 정확하게 y분의 델타 y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과 일치하게 된다. 1인당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부분은 SY가 되는 거죠. 그 다음
1인당 자본량을 증가시키는 부분 SY, 1인당 자본량을 감소시키는 부분은 M 플러스 D,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방금 했듯이 Y는 뭐가 되는 거죠? AK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Y 대신에 A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A-M 플러스 D가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음이 아니라 양수인 경우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15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재화에 대한 소규모 폐쇄 경자인 A국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때 요거는 뭐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입니다. 수요 곡선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서 국내 수요 곡선이 10-2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5가 되는 거고 Q는 이쪽에 10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바로 폐쇄 경제에서의 국내 수요 곡선입니다. 그 다음 국내 공급 곡선은 P는 1이 되는 거고 Q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1인 지점에서 이렇게 출발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국내 공급 곡선이 있다. 따라서 최초에 이 제로 지점에서 국내 가격을 보게 되면 넘어오게 되면 4P, 넘어가게 되면 12가 됩니다. 그러면 최초의 균형 가격은 그냥 P0라고 할게요. 균형 가격 P0는 3이 되는 거죠. 이때 국제 가격이 세계 시장에서 4로 거래가 될 때 국제 가격이 PF입니다. 국내 가격보다 국제 가격이 높아요. 그러면 개방 경제로 들어가면 이 국가는 해당 재화를 수출하는 국가이다. 그래서 국내 개방 경제로 들어가면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 수준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 A 지점까지. 그러면 소비량이 4를 대입을 하면 수요 곡선에 이쪽에다가 4를 대입을 하게 되면 국내 수요량은 QD는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이쪽에 P에다가 4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공급의도 생산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B 지점까지 QS가 이렇게 6이 되는 거죠. 국내에서 6만큼 생산해 가지고 이만큼을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6 마이너스 얘가 바로 X 수출의 크기이다. 1번 갑니다. 국내 수요량은 2가 된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수출량은 4가 된다. 사회후생은 자유무역 이전보다 3만큼 증가하게 된다. 수요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사각형의 크기가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 생산량이 증가를 해요. 요 사다리꼴의 크기가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는 삼각형의 크기가 사회후생의 증가분, 무역의 이득입니다. 그러면 이 크기는 밑변의 길이,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6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높이 4 마이너스 3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1이 돼가지고 사회후생은 자유무역 이전보다 이만큼 증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증가를 하게 된다. 그 다음 4번 갑니다. 국내 소비자 잉여는 1이 된다. 방금 했습니다. 국내 소비자 잉여는 최초의 이 삼각형이었는데 이제는 요 크기인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삼각형의 크기는 2분의 1 곱하기 1,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CS는 1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이 16번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이게 U는 미니멈 레온TF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레온TF의 핵심은 뭐가 되는 거죠? 대체 효과가 0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볼록한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임금 구간에서 W가 상승을 할 때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대체 효과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소득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에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에
W와 노동 공급 간의 양의 관계. 그런데 임의의 경계가 되는 임계 임금 수준에서 W가 상승을 하게 되면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대체 효과보다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소득 효과가 더 커서 이쪽에서 이쪽에 들어가면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커서 이렇게 후방 굴절하는 W와 노동 공급 간의 음의 관계가 관찰이 된다. 그러니까 후방 굴절하는 노동 공급 곡선이 도출이 되려면 첫 번째 W가 상승할 때 실질 소득이 증가할 때 노동 공급이 감소해야 된다. 즉 여가는 정상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 효과가 존재를 하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상반되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레온티에프 효용함수입니다. 레온티에프 효용함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체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격 효과는 오로지 소득 효과밖에 없다. 이때 W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일 노동 공급에 대하여 실질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대체 효과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가는 정상제예요. 그러면 정상제인 여가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총 가용 시간이 한정돼 있을 때 총 가용 시간은 노동 공급 아니면 여가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여가 시간이 증가를 한다. 그러면 노동 공급은 반드시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W와 노동 공급은 무조건 소득 효과에 의해서 획일적인 방향. W가 상승을 할 때 노동 공급은 줄어든다. 따라서 W와 노동 공급 간에는 무조건 음의 관계, 우하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이 도출이 된다. 소비자 선택 이론과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을 좀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살짝 난이도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걸 다시 한번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 L, 이쪽이 여가입니다. 레저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Y, 소득 혹은 기타제입니다. 여기서는 소득으로 들어가는 거죠. 효용 극대화 균형 조건은 Y equal L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Y equal L로 들어가. 얘가 바로 효용 극대화 균형 조건. 최초에 이렇게 U0, 그 다음 이렇게 W0가 주어져 있을 때 E0에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한다. 이때 시간당 임금률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초기 부존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동이 들어가는 거죠. 실질 소득은 불변일 때 상대 가격의 변화를 반영하게 되는 예산선이 이렇게 회전 이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전히 E0에서 효용 극대화. 뭐가 되죠? 대체 효과가 0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의 새로운 예산선 하에서는 이 완 지점에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가 소비가 L0에서 L1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W가 상승을 할 때 이 문제는 출제자가 수험생을 굉장히 배려한 겁니다. 여기에 근로소득과 여가는 정상제이다. 이 표현을 주어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레온티에프로 들어가게 되면 Y와 L 자체가 정상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계산하지 말고 대체 효과는 0이니까 오로지 소득 효과에 의해서 노동 공급, 여가 소비, 노동 공급이 결정된다.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풀어라.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지문, 요 힌트를 줬다는 것 자체가 수험생들을 굉장히 배려한 겁니다. 이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W가 상승할 때 L이 증가한다. 여가 소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가용 시간이 한정돼 있을 때 노동 공급은 무조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17번 문제도 우리 국가직 7급뿐 아니라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우리
이 국가직 출금만으로는 안 돼요. 감정평가사나 보험계리사, 그 다음에 CPA 이 정도 문제를 풀어줘야지 앞서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좀 편안하게 훈련을 할 수 있는데, 뭐 감정평가사나 이쪽 보게 되면 뭐 그냥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루트가 있다고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은 Q는 루트 3L 플러스 2K로 들어가요.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생산함수의 특성을 반영하게 되는 등량곡선을 도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등량곡선 그리는 방법은 뭐다? K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을 K로 정리를 하려면 양변을 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Q제곱은 3L 플러스 2K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K를 정리하게 되면 뭐가 된다? 등량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MRTSLK 한계 기술 대체율은 임의의 고용조합 어디에서나 일정한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생산함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L과 K를 완전 대체 요소 관계로 인식을 하게 된다. 따라서 MRTSLK는 MPK분의 MPL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바로 그냥 K로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소비도 마찬가지고 생산도 마찬가지고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L과 K를 완전 대체 요소 관계로 인식을 하게 되면 기업은 노동과 자본의 1원당 한개 생산물을 비교하여 1원당 한개 생산물이 높은 생산 요소로 낮은 생산 요소를 완전히 대체하는 거죠. 그러면 MRTS LK와 R분의 W를 비교하셔야 돼요. W가 1이고 자본의 임대료 R이 4입니다. 얘가 4분의 1이 되는 거죠. MRTS LK가 R분의 W보다 큽니다. 즉 등비용선은 이렇게 등량곡선보다 완만한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A 지점에서 1원당 한개 생산물이 높은 자본 1원당 한개 생산물이 높은 1원당 한개 생산물이 높은 노동으로 자본을 대체하게 되면 동일한 Q를 보다 이만큼 빗금친 부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가 있다. 따라서 1원당 한개 생산물이 높은 노동만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의 고용량은 0이 되는 거죠. 이때 한개 비용 함수 TC를 MC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TC부터 찾는 거예요. TC는 WL 플러스 RK로 들어가는데 K가 0입니다. 그러면 TC는 W1 곱하기 L밖에 없어요. 그리고 MC를 구하려면 TC를 Q로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L을 Q의 함수로 바꿔줘야 된다. 뭐를 매개로? 생산함수를 매개로. K가 0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Q제곱은 3L이 되는 거죠. 그러면 L은 1 곱하기 L은 3분의 Q제곱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TC는 3분의 Q제곱이에요. 그러면 TC를 미분하게 되면 MC는 3분의 2 곱하기 Q가 됩니다. 네, 17번 문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18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자율의 기간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저희가 방문각에서 파이널 진도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 8주간에 걸쳐 가지고 16회차 400문제를 동영 모의고사로 제작을 했는데 경제학 문제를 보게 되면 단 하나의 문제도 거길 벗어난 게 없습니다. 이자율의 기간 구조만 하더라도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몇 번씩 다뤘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이자율의 기간 구조, 수익률 곡선은 이자율의 기간 구조, 채권의 장기 수익률과 단기 수익률, 장기로 들어가게 되면 채권의 수익률은 곧 이자율과 일치하게 된다. 장단기 이자율의 관계, 그 다음 기대 이론, 장기 이자율은 현재 단기이율과 장기 채권에 해당 기간 동안 예상되는 단기 이자율들의 평균과 같다. 기대 이론에 따르게 되면 장기 이자율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n 매 기의 단기 이자율을 산술 평균합한 값입니다. 그 다음 분할 시장 이론, 기대 이론은 만기가 다른 채권들 간에는 대체성이 매우 높다. 완전 대체제이다. 하지만 분할 이론, 시장은 분리가 돼 있다. 만기가 다른 채권들은 각각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지 만기가 다른 채권들 간에는 대체성이 없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4번.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따르게 되면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한다.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이 기대 이론과 뭐가 되는 거죠? 시장 분할 이론,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해준 겁니다. 이때 세타는 무조건 양이 되는 거고, 이때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한다. 장기 수익률이, 장기 이자율이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가 되죠? 지금 단기 이자율보다 향후 단기 이자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경우 미래의 단기 이자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자, 18번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고 19번 문제, 이 문제가 포인트죠. 경제학 솔직히 19번 문제, 요게 저희도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이쪽 문제 풀 때 감정평가사 풀었던 문제 그거 응용해서 냈었는데, 감정평가사 2021년도인가요? 22년도 그때 이제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출제하신 교수님이 작정하고 좀 문제를 어렵게 꼬아놨습니다. 수험생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거죠. 일반적으로 얘가 바로 명목환율이다. 이쪽이 명목환율이에요. 명목환율은 일반적으로 1달러에 1,500원 이렇게 들어가서 자국 화폐로 표시되는 지급환율. 그래서 1달러 PF분의 P 이렇게 들어가고, 이걸 바탕으로 실질환율은 화폐 단위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명목환율 곱하기 PF분의 P로 들어가니까 역수를 취해줘서 P분의 PF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정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정의가 가격 변화율로 들어가면 국내 재화에 대한 해외 재화의 상대 가격이 되는 거예요. 국내 재화에 대한 해외 재화의 상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 해외 제품이 상대적으로 비싸진 겁니다. 그럼 국내 제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수출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 수입이 감소를 해서 순수출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질환율의 정의는 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야. 뭐가 되냐면 외국 제품 한 단위와 교환되는 국내 제품의 크기, 수량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실질환율이 1보다 크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외국 제품 한 단위와 국내 제품 세 단위가 교환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국내에 와서 동일한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되고 외환에 대한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명목환율이 하락하게 되고 비례적으로 실질환율이 하락하게 돼서 실질환율이 이렇게 1로 수렴을 하게 된다. 요 원리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바뀌었습니다. 실질환율은 A국 물가 수준의 해외 통화 가격을 해외 물가 수준으로 나눈 거다. 그러니까 실질환율이 P로 나눈 게 아니라 이렇게 PF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위쪽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2 곱하기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질환율이 정의가 됐을 경우 이때 명목환율은 뭐가 되는 거냐면 PF분의 P가 아니라 P분의 PF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P분의 PF입니다. 예를 들어서 1,500원에 뭐 1달러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 1,500원분의 1달러 곱하기 국내 제품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00원이다. 그러면은
원이 캔슬되면서 1달러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실질환율은 A국의 물가 수준의 해외 통화 가격을, 이게 바로 해외 통화 가격이에요. 원화가 아니라 뭐로 표시된다? 달러로 표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PF, 예를 들어서 2달러, 해외 물가 수준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질환율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위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렇게 실질환율을 정의하면 실질환율이 증가를 하게 되면 순수출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은 역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환율이 하락해야지 순수출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명목환율이 하락해야지. 여기서 많이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겁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출제자가 뭐 좀 틀리라고 작정하고 낸 문제니까는 뭐 얘가 그렇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부터 한번 볼게요. A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입니다. A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IS 곡선이 있고 이렇게 LM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BP 곡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 A국의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국의 국내 이자율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본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본이 유입됐을 때 이렇게 명목환율을 정의를 내리게 되면 자국 통화 표시 지급 환율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명목환율이 하락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명목환율이 어떻게 된다? 명목환율이 상승을 하고 실질환율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역의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환율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 순수출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실질환율이 상승했는데 어떻게 순수출이 감소하지? 요것만 딱 보고서 틀린 지문이 하고서 수험생분들이 4번을 많이 체크하셨을 겁니다. 네, 트랩에 딱 걸린 거죠. A국의 투자세액 공제 정책으로 투자세액 공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투자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본이 유입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3번과 4번은 동일한 지문이다.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해외 국가의 확장적 재정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RF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R스타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자본이 유출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본이 유출이 되면은 명목환율이 상승하는데 여기선 반대로 들어갑니다. 명목환율이 하락이 돼요. 그러면 실질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순수출이 증가를 한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1번으로 들어갑니다. A국의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 정책입니다. 관세를 부과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순수출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R이 상승하고 자본이 유입돼서 어떻게 된다? 명목환율 상승, 실질환율 상승. 실질환율이 상승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역으로 들어가니까 순수출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갔던 IS 곡선이 다시 백을 해요. 그래서 순수출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변함이 없습니다. 19번 문제 난이도가 있는 지문, 그 다음에 지문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2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올해 국회직 8급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가장 공급 곡선을 도출할 때 난이도 있는 지문이 뭐가 되냐면 산업 전체의 장기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거다. 산업 전체의 장기 공급 곡선을 도출하게 되면 산업은 장기로 들어갔을 때 그 시장으로 진입하거나 퇴거하는 기업들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생산량을 공급 곡선을 단순 수평합하여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을 도출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장기 균형과 장기 균형을 연결하는 거다.
장기 균형은 뭐가 되는 거죠? 항상 완전 경쟁 기업은 이렇게 파이가 0이 되는 겁니다. 요게 포인트가 돼요. 완전 경쟁 산업입니다. 이때 비용 불변 산업입니다. 비용 불변 산업이에요.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량이 증가할 때 노동 수요와 자본 수요가 증가를 할 때 노동 수요와 자본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노동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폭과 노동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폭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R과 W가 불변이죠. 그러면 MC가 불변입니다. 따라서 AC도 변함이 없다. 장기로 들어갔을 때 고정 비용이 불변이니까 MC와 AC가 같다. 뭐가 되는 거죠? 장기의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 수평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 시장 가격은 상승을 하지만 단기 시장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은 초과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장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를 하는데 이때 최초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고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어서 이제로에서 얘가 장기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출발 지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에 P0에서 지금 AC 제로로 들어가는데 수요가 증가를 해서 우측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여기에 A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로에서 A가 바로 뭐가 되냐면 단기 균형이에요. 단기 시장 가격은 상승하지만 새로운 장기 균형 비용이 불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폭만큼 똑같이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폭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최초의 AC0와 여기에 E1의 P1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장기 균형 가격은 이전의 장기 균형 가격과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단기 시장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새로운 장기 균형 가격은 이전의 장기 균형 가격보다 높아진다. 그러면은 장기의 공급 곡선이 우상향합니다. 얘는 비용 불변이 아니라 비용 체증 산업이에요. 그 다음 시장 거래량은 단기에 증가하지만 새로운 장기 균형점에선 이전의 장기 아닙니다.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시장 수요 증가 이전의 장기 균형점 이제로예요. 이후의 장기 균형점은 서로 다릅니다. 자, 그 다음 2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수험생분들이 좀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우리 진도별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 할 때 많이 풀었죠. 왜?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그 다음에 4월 달에 본 국가직 구급시험 문제에서도 채권과 관련된 계산형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최근에 재정적자, 큰 정부 이쪽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재원의 조달 방식, 국채, 채권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보게 되면 채권의 1년 보유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채권의 수익률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뭐가 되냐면 자본 수익률이 되는 거죠. 하나는 경상 수익률입니다. 자본 수익률은 뭐가 되냐면 채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 얘가 바로 자본 수익률. 그러면 자본 수익률은 현재 초기 가격 1,000원에 샀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채권 구입 시 잔여 만기 30년 이쪽입니다. 그러면 1년 후에 가격은 500원이 되는 거죠. 내가 1,000원에 구매를 해서 1년 뒤에 500원을 받고 팔 수가 있다. 곱하기 100%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본 수익률은 1000분의 마이너스 500 곱하기 100%, 마이너스 50%입니다. 경상 수익률은 원래는 계산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제가 어렵게. 근데 그냥 굉장히 쉽게 주어졌습니다. 그냥 경상 수익률 자체가 10%죠. 어떻게 나온 거죠? 1,000원분의 표면 금리 이자 100원이 되는 거죠. 그냥 10% 이표율 요겁니다. 쿠폰 수익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 쿠폰 수익. 따라서 경상 수익률은 플러스 10%. 둘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40%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22번 동일한 상품 바스켓의 구매 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 환율을 유로당 달러.
지금 현재 환율이 들어가는데 이쪽에 유로당 달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에서 유로 가격은 이쪽이 P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달러, 미국에서 PU달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게 되면 둘이 바뀌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구매력 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 Q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비트레이지의 유인이 없어질 때 그때 환율이 결정이 되는데 이런 Q가 왔다 갔다 한다. 구매력 평가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율의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자율 평가설은 국내 투자 수익률과 해외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기 때문에 자본의 이동 속도는 Q, 상품의 이동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단기 환율의 움직임을 잘 설명하는 이론은 IRP, 이자율 평가설입니다. 틀렸습니다.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게 되면 물가 상승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세요. 환율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 이 닷은 PU 닷 마이너스 PE 닷으로 들어가죠. 이쪽이 플러스 3%가 되면 이쪽은 플러스 2%, 즉 얘는 플러스 1%. 환율은 대략 1% 오르게 된다. 맞습니다. 절대적 구매력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절대적 구매력이 타당하게 되면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E는 PF분의 P로 명목 환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명목 환율이 결정이 되면 실질 환율은 E 곱하기 P분의 PF로 들어가니까 E 곱하기 PF와 P가 같은 거죠. 얘가 P가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을 하게 되면 실질 환율이 1이 된다. 하지만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 이렇게 환율이 결정되지 않더라도 환율이 이렇게 결정되지 않더라도 E는 PF분의 P로 들어가서 P 닷 마이너스 PF 닷 뭐가 되는 거죠? 국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통화량이 증가를 해서 국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경우 얘가 증가를 하게 되면 명목 환율이 상승한다. 국내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명목 환율이 상승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2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재화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제도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고 여기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고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로 지점에서 먼저 P0를 찾는 거죠. 둘을 이퀄로 놓게 되면 2P는 70이 되기 때문에 P0는 35가 됩니다. 35로 들어가게 되면 Q0는 20이 되는 거죠. 이때 균형 가격과 균형 수요량은 얼마가 되죠? 25, 35, 45가 아니라 35와 20이다. 정부가 최저 가격을 20으로 최저 가격 P 맥스 최저 가격을 20으로 설정을 한대. 우선 이게 잘못되었어요. 뭐가 되냐면 얘는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최저 가격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35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야지 최저 가격이 되고 그리고 그때는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한다. 얘를 맞는 지문으로 만들려면 정부가 최고 가격을 20으로 설정을 할 때 이쪽에 2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0, 수요량은 지금 이쪽에 20을 대입을 하게 되면 35. 그 다음 이쪽에 20을 대입을 하게 되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35 마이너스 5 빼게 되면 초과 수요량은 30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가도 틀린 문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 문제를 풀고 P가 35라는 걸 잡아냈다 그러면 2번 더하기 빼기 할 필요 없이 출제자가 최저 가격을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해야 된다. 이걸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정부가 최고 가격을 25로 설정을 할 때 그러면 최고 가격을 Pmax를 25로 설정을 합니다. 25로 설정을 하게 됐을 경우 25로 그러면 이때 공급량은
P가 하락하게 되니까 공급 의도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공급에다가 25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생산량은 이렇게 10이 되는 거죠. 완전 최초의 균형 거래량보다 시장 거래량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높이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이 차이만큼 사중 손실 얻을 수 있었던 SW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중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쪽이 10이고 여기 25예요. 그럼 이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10을 수요 곡선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4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45 마이너스 25, 20 곱하기 20 마이너스 10, 10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 곱하기 10은 100이다. 3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4번. 균형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에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델타 P분의 델타 QS 곱하기 크로스의 느낌 QS 곱하기 P로 들어가죠. 델타 P분의 델타 QS는 1입니다. 1이에요. 그 다음 P는 지금 현재 35고 QS는 20입니다. 예, 볼 것도 없이 2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제. 24번 문제는 ISLM 모형의 토픽을 이용했지만 토픽은 ISLM이지만 미시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IS 이쪽이 R과 그 다음에 Y의 평면으로 들어가서 우하향하는 IS 곡선 그 다음 이렇게 우상향하는 LM 곡선 이쪽에 이 제로로 들어가는 거죠. 마치 어떤 뉘앙스냐면 IS 곡선이 우하향하니까 수요 곡선의 느낌, LM 곡선이 우상향하니까 공급 곡선의 느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때 이자율은 하락하지만 무슨 얘기예요? P가 하락하지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P가 하락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 이 시장이 P가 하락을 하려면 초과 공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초과 공급으로 들어가려면 수요에 해당하는 IS 곡선이 좌측 이동, 공급에 해당하는 LM 곡선이 우측 이동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정책은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은 확장적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IS 곡선의 좌측 이동폭과 LM 곡선의 우측 이동폭이 동일하다 그러면 국민소득은 변함이 없다. 자, 그 다음 25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우리 진도별 모의고사도 그렇고 우리 방문각 7급에서 600제 기출문제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얘기했던 게 국가직 7급 수준으로만 준비를 하게 되면 대응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국회직 8급이나 감정평가사를 보고서 대응을 해야 된다. 국회직 8급에서 종종 출제되었던 혼합전략 내시 균형입니다. 그리고 출제자가 수험생을 배려했어요. 이 혼합전략 내시 균형을 알고만 있다 그러면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도록 그냥 한 줄만 물어봤습니다. 갑니다. 혼합전략 내시 균형이에요. 그럼 혼합전략 내시 균형으로 들어갈 땐 어떻게 들어가냐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경제 주체가 전략을 변경할 유인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업 A가 A를 선택할 확률, 기업 A가 A를 선택할 확률, 얘가 바로 P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략은 두 개니까 B를 선택할 확률은 1-P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 기업 A가 A라는 전략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기업 A가 A를 선택했을 때 기업 B가 A를 선택했다면 6의 보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불확실한 거니까 P 곱하기 6이 바로 A를 선택했을 때, 그 다음 또 하나 기업 B가 A를 선택했을 때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기업 A가 B의 전략을 선택했을 때 1-P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둘을 더하게 되면 P 곱하기 6 플러스 1-P 곱하기 2, 얘가 바로 기업 B가 A라는 전략을 선택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보수, 기대치입니다. 그 다음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는 기업 B가 B라는 전략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0의 보수를 얻을 확률은 앞에 P를 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4의 보수를 얻을 확률 앞에다
1-P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둘을 합한 값이 B라는 전략을 선택했을 때 기업 B가 기대할 수 있는 보수. 그 다음 혼합 전략 내시균형이 성립하려면 기업 B가 A나 B 어떤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다른 전략으로 변경할 요인이 없어야 된다. 기대치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6P-2P 4P가 되고 이쪽에 마이너스 4P가 넘어오게 되면 8P가 됩니다. 이쪽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4가 되니까 넘어오게 되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8분의 2, 4분의 1로 간단하게 출제가 된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한 학생과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한 학생들 간의 실력차가 확연히 드러나진다. 그 다음에 국가직 7급 수준에서만 기출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대응이 안 됐을 겁니다. 국회직 8급이나 감정평가사와 같이 국가직 7급보다 상위의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접근했다 그러면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19번 문제, 그 다음에 25번 문제, 국회직 8급이나 감정평가사에서 3년, 4년 전에 출제되었던 문제이고 우리가 다 이번에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로 많이 풀었고 600제에서도 2번, 3번씩 들어가 있던 문제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시는 경우 이런 기출문제를 보면서 국가직 7급은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을 공부할 때 공부하시고 같이 학습을 하시고 좀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이 학습이 된 이후부터는 국회직 8급이나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10회와 같이 상위 시행처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